안녕하세요. 역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역 앞에 국수집을 차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의 일입니다. 작은 평수에 인테리어도 제대로 하지 못해 낡은 모습을 한 볼품없는 식당이었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장사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국수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부터 드시나요? 왠지 어딘가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런 가벼운 한 끼가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식당을 차린 기차역 근처에는 특성상 노숙자를 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노숙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노숙자와 대화 아닌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가게 오픈 첫날, 상가를 함께 쓰고 있는 주변 상인분들이 저마다 소소한 선물을 가지고 가게에 방문하셨습니다. 내어드린 국수를 맛있게 드시던 상인 한 분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게 당부하셨어요. 사장님, 근데 왜 이 동네에 가게를 내셨어요? 요즘 젊은 사장님들은 죄다 깨끗한 골목에 예쁘게 인테리어해서 몇천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시던데. 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랑 기차역에서 국수를 자주 먹었었거든요. 같은 국수인데도 다른 곳에서 먹는 것보다 기차역에서 먹는 게 이상하게 더 맛이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이유라. 좀 황당하시죠? 인테리어는 저도 예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직 사업 초기라 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장사 잘 되면 하나둘씩 뜯어 고쳐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허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로맨틱한 이유로 여기 오셨네요. 듣고 보니 다른 곳보다 기차역에서 먹는 국수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무래도 사장님이 솜씨가 좋아서 그런 거겠죠? 그럼 저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그럼요.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개눈 감추듯 먹어버렸는데요. 근데 사장님, 제가 여기서 장사한 것만 올해로 벌써 8년째 접어드는데 말이에요. 이 동네에 방랑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가게 새로 오픈한 것 보면은 들어와서 돈 달라 그러고 밥 한 그릇 달라 그러고 그럴 거예요.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마음이 쓰여서 그러는데 겉모습만 보고 불쌍하고 가엾다고 너무 퍼주지 마세요. 그려, 그건 양 사장 말이 맞네. 잊을만 하면 찾아오고 그럴 거거든요. 받아주지 말아요. 사람들이 뻔뻔해서 잘해주면 매일같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오던 손님 다 도망가. 우리가 하는 말이 정없어 보이고 너무 매정해 보이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도 먹고 살려면 독한 부분이 있어야 해. 그렇게 노숙인들이 많나요?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여기서 한 달만 지내보면 점점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 좋은 일 한답시고 받아주다가 고생만 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던 상인분들의 충고가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할 정도라면 죄다 억울한 사연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몸 뉘일 곳조차 마땅치 않아 노숙을 하는 것일 텐데 이왕 이곳에서 좋은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한 것,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도와야겠다. 찾아오는 한 명 한 명의 억울한 사연과 마음속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끼니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것이 착한 사장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어색한 것들 투성이라서 적응하고 익숙해지느라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두 달째에 접어드니 상인분들이 하셨던 말씀처럼 제 눈에도 하나둘 노숙자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할 일을 다 끝내두고 멍 때리듯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노숙자분이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덥수룩한 수염과 머리카락에 가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50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국수 참 좋아하는데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될까요? 마침 손님도 없고 주방에는 재료가 가득했던지라 안으로 들어오시라 하고 국수 한 그릇을 내어드렸습니다. 테이블에 국수를 내려놓자마자 허겁지겁 국물부터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그분은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식사를 하시고는 테이블에 흘린 국물을 닦은 냅킨과 나무젓가락까지 직접 휴지통에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저는 상인분들이 해주셨던 조언을 무시한 맹랑한 젊은 사장이 되어버렸지만
제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다른 말보다 국수를 참 좋아한다고 오늘 떼던 그분의 모습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저의 선택이 참 옳았다고 생각을 하며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일 이후 한동안은 찾아오는 노숙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 자주 온다 싶을 만큼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 그런가 좋았던 제 마음에 조금씩 상처를 주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국수만 후루룩 마셔버리고 테이블을 온통 냅킨으로 어지럽혀 두고 가시는 분부터 반말로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하거나 국수에 왜 고기 한 점 들어있지 않느냐고 짜증을 부리는 분들까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진상 노숙자분들이 많았고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점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게 당부하시던 상인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바보 같은 저의 선택을 후회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하며 제발 그만 찾아오라고 속으로 빌던 어느 날 어떤 중년의 남성분께서 작은 화분 하나를 사들고 가게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손님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렸더니 그분께서 화분을 제게 불쑥 내미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황한 저를 앞에 두고 그 남성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저 예전에 사장님께서 국수 한 그릇 맛있게 내어주셨던 노숙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라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느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찾아온 노숙자들 중 이렇게 정중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셨던 분은 딱 한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당황한 얼굴을 숨기지 못한 채 얼떨떨한 목소리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제게는 몹시나 충격이었답니다. 이 집에서 국수를 얻어먹고 체해서 토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찌나 아깝던지. 그 맛있는 국수를 소화조차 못하다니.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어느 어르신께서 그러시더군요. 젊은 양반이 왜 그러고 사느냐고. 그 어르신 눈에는 제가 젊어 보였는지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비관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무언가가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장에 대충 글자를 휘갈겨 제게 주시더군요. 그곳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그러했습니다. 노숙자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센터가 따로 있다고. 아직 젊다는 그 어르신의 말 한마디에 뺨을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저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고 그걸 알면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해서 거리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때 그 국수 한 그릇 값의 돈과 가져온 화분을 제게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입소문 타고 이 집에 국수 공짜로 준다는 말이 돌지도 몰라요. 그들 사이에서요. 생각보다 뻔뻔하고 악질의 사람들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벌써 여러 다녀가셨어요. 하필 제가 처음 겪은 분이 선생님같이 젠틀하신 분이라 제가 단단히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착한 사장이 되고 싶었던 건지. 막상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제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니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지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돕고 싶기는 한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콜록콜록. 한참 대화를 나누던 그때였습니다. 한쪽에서 조용히 혼자 식사를 하고 계시던 여성분이 기침을 하며 일어나더니 저희 대화에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인데 오늘 도와드릴 분이 있어서 잠깐 여기 왔다가 밥 먹으러 들어온 거였는데 아무튼 사장님 좋은 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돕고 싶으시면 저희 배식 봉사에 함께 하시고 식사는 그쪽에서 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수월하실 거예요. 그분들 대부분 무료 배식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러시는 분들일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말과 함께 여성분은 명함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여러 복지단체에서 그들을 돕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자신의 무지함에 조금 한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두 분을 만났던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찾아오면 돌려보낼 대본 아닌 대본이 완성되어 있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더 좋은 방향도 찾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틈틈이 봉사활동을 나가며 저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과는 달리 한번 진상이었던 분들은 끝까지 진상으로 남고자 하시더군요. 참 가슴이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노골적인 요구와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가령 돈을 빌려달라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부탁이라는 이름 아래 뻔뻔한 부탁들을 더 이상 들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괜찮다 싶다가도 슬슬 짜증이 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아니, 국수 벌어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제발 한 번만 주세요.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아니, 국수는 공짜로 줄 수 있고 돈은 왜 안 됩니까? 예? 말이 통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냥 국수를 내어드렸습니다. 저도 어떻게 더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주변 상인분들은 그러게 받아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가게로 들어가려던 손님들도 노숙자 있다고 발길 돌리는 거 여러 번 봤다. 하고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현실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매일같이 노숙자 손님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상처 주는 분들이 오더라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3년 정도 운영을 했을 무렵 어느 여름날 손님이 없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처음 보는 노숙자가 문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3년이면 어느 정도 해탈하고 무덤덤했을 시기인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짜증이 치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봉사활동도 나가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은 제게 공짜만을 바라는 건지 화가 났습니다. 처음 찾아온 사람인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우물쭈물 국수 1,000원어치만 주실 수 있냐는 말에 그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즉각 대답 없이 얼굴만 빤히 바라보자 당황했는지 눈알을 굴려대는 그 얼굴은 영락없는 30대 제 또래였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료 배식에 나가보라는 말도 잊어버린 채 난생 처음 다른 말을 내뱉었습니다. 국수가 1,000원어치가 어디 있어요. 공짜로 음식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일자리를 구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요. 오늘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 먹을 것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입 밖으로 뱉어놓고도 너무 못된 말이었습니다. 줄 거면 그냥 줄 것이지. 설거지를 하면 주겠다니. 심성이 베베 꼬인 자가 하는 말처럼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냥 돌아갈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제게 상처를 주었던 다른 노숙인들과는 달리 흔쾌히 큰 소리로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을 했던 그 청년은 정말 주방에 들어가 2시간 동안 열심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한 대로 그 청년에게 맛있는 국수를 삶아 내어주었어요. 뜨거운 국수를 한 김 식히지도 않고 입으로 밀어넣는 그 청년을 보면서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한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식혜를 꺼내 청년에게 가져다 주면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던 2시간에 대한 수당도 식혜 옆에 내려두었습니다. 정신없이 식사를 하던 청년이 놀란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왜 주시는 겁니까? 국수값보다 더 많이 일하셨으니까 드려야죠. 아닙니다. 이러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설거지 정말 잘하시던데요. 받으세요. 저는 식사를 마치고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사라지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청년이 먹고 간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을 보다가 번뜩 생각이 들어 가게 문을 열고 뛰었습니다.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청년을 향해 소리치면서요. 저기요! 저기요! 내일도 나오세요! 짧은 시간 안에 내린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저 혼자 운영해도 무리가 없는 규모의 작은 식당이었지만 그날 유독 날씨가 더워서 그리고 그 뜨거운 국수를 허겁지겁 먹던 청년에게 미안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청년은 정말로 가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또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지만요.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목소리에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제의 그 청년이라는 것을요. 말끔하게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쌀쌀맞게 굴었던 어제의 제 행동이 더욱더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못 알아볼 뻔했어요.
어제 사장님이 챙겨주신 돈으로 씻고 빨래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주거지부터 구하세요. 이분께 찾아가면 도와주실 거예요. 지낼 곳이 있어야 일도 하고 잠도 자고 할 것 아니에요. 청년은 제가 내민 명함을 꽤 오랜 시간 붙들고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그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으며 청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디에서 뭐 하던 놈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어서 길바닥 생활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려 했을 땐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법이나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법을 아예 잊은 상태였습니다.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사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맛있는 식사와 달콤했던 식혜가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 명함을 들고 망설여지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렇게 거두어주신 만큼 꼭 보답하겠습니다.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도 얼굴은 이미 눈물로 흠뻑 젖어버린 그 청년을 왠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만난 적 없던 또래의 사람이라 그랬던 건지 아니면 청년의 그 말들이 진실되게 와닿아서 그랬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나 싶어서 차마 안아주지는 못하고 담당자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숙자, 개인의 주거 공간이 없거나 있음에도 공공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저희는 이들을 불쌍하고 자비를 베풀어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또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고는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안전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이자 도리이기에 하지만 이곳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향한 제 가치관도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상황이 나빠져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으니까요. 그들의 특징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보통은 술에 의존하는 중독자이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고려하여 생각해 본다고 한들 당사자만 원하면 수개월간 임시 주거 지원도 되고 주거지만 있다면 생활비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거리에서 그냥 살아가며 구걸을 해야 하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연을 이어가게 된 저희 식당의 첫 번째 직원 손영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굳건하게 붙잡고 있던 마지막 정신줄마저 놓아버리게 되면 누구라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가졌던 사람들도 대부분은 해내겠다, 이겨내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요. 노숙 생활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에게 너무 잔인한 마음의 죄를 짓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죄로부터 다시 일어서겠다고 마음먹은 영준 씨를 위해 좋은 사장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착한 사장님이 아닌 좋은 사장님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형과 동생 같은 사장과 직원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준이는 금방 식당 일에 적응을 했고 설거지와 재료 손질은 물론 여름 전용 별미를 개발하는 것까지 열정을 다해 일해주었습니다. 인사성도 바르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은지 오시는 손님들마다 친절하고 상냥해서 기분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 사람이 노숙자였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준이가 제안했던 여름 전용 별미 냉국수는 시원한 육수와 탱글탱글한 면발로 손님들에게 오래도록 사랑을 받았고 겨울에 비해 다소 죽어있던 다른 계절들에도 별미를 개발하여 메뉴에 내놓으니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차역에 올 일이 없는 다른 손님들도 일부러 찾아와서 맛을 보고 갈 정도였으니 사실상 대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사장님, 내부가 너무 좁아요. 올 때마다 기다려야 되니 너무 힘들어요. 먹고 싶은데 손님은 많고 가게 좀 넓게 바꿔주시거나 테이블 좀 늘려주시면 안 돼요? 손님들은 긴 기다림의 시간과 맞바꿔야만 맛볼 수 있는 상황에 하나둘 가게를 넓혀달라고 부탁을 해오셨고 그렇게 장사를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가게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있는 인테리어 그대로 장사를 하느라 허름했던 내부까지 제대로 정비를 하고 나니 한결 쾌적해진 분위기에 손님들도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꼭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영준이 덕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고맙기도 하고 말입니다. 초짜 식당 직원이 신메뉴 개발에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자연스레 영준이와 저 사이에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지만, 저는 영준이에게 결코 먼저 어쩌다 길에서 생활하게 됐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잘 지내는 영준이에게 아픈 기억을 들춰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이미 행동으로 신뢰를 준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일한 지 3년 차에 들어섰을 때 함께한 3주년을 축하하고 싶다며 출근길에 케이크를 사온 영준이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고아원에서 컸어요. 뭘 해도 돈. 세상은 다 돈인데 어떻게 큰 돈을 벌까 맨날 고민했어요. 그렇게 크고 보니 장사를 하는 사장님이 하고 싶어졌어요. 무슨 장사를 할까 하다가 옷 장사를 하면 참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철이 없었던 거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와, 영준이, 너 옷 장사 했었어? 어쩐지 옷빨이 좋더라. 에이, 형님은 소주에서 앞치마도 레스토랑 유니폼 마냥 소화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이고, 청산 뉴스다 너. 그래서 장사는 잘 됐겠는데? 말빨이 좋아서. 저도 그땐 그렇게 믿었었죠. 자신 있었고. 근데 그게 1년도 못 갔습니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그저 그냥 사람만 믿고 따랐던 것이 잘못이었어요. 저 도와주시던 분께 보기 좋게 대차게 사기를 당하고 빚을 떠안게 됐어요. 분명 처음에는 갚을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위로했는데 금세 불어나는 빚더미는 제 어깨를 짓누르더라고요. 그분이 제 명의로 사채를 쓰셨던 거예요.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니 미치겠더라고요. 무자비하게 불어버린 이자, 그거 정말 사람 죽이는 거예요. 배신감이 엄청났겠네. 네, 굳게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갚아도 끝이 없는 엄청난 빚.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결혼까지 약속하고 잘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한테마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그 당시의 감정을 어떻게 자세히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다 끝났구나. 다 끝이다. 도망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거리로 도피를 하게 되었어요. 꿈도 꿔본 적 없었던 초라한 노숙자가 된 거예요. 지하철역 앞에 아무렇게나 퍼질러 앉아서 출근 시간에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한테는 소중하게 지킬 무언가가 다 있나 보구나. 영준이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는 듯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고아로 자랐다는 것, 사기를 당했다는 것,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 모든 이야기가 믿을 수 없이 잔혹했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은 영준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한테는 소중하게 지킬 무언가가 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니. 그 말인즉 영준이에게는 그때 당시 더 지켜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았었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켜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그럼요. 이 모든 게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날 그냥 국수를 내어주시지 않고 설거지를 하고 먹으라는 그 말이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너무 늦게 전하는 속마음이지만 그 말이 저를 일어서게 했어요. 그날 닦은 그릇들이, 저 또한 그날 영준이 너를 만나서 착한 사장이 아닌 좋은 사장이 되기로 마음먹었었다고. 그날의 너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너무 귀한 직원이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준이의 마음을 전해들었던 그날, 저희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차례 손님들이 나가신 후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주방에 있어야 할 영준이가 문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언제 갈아입었는지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서요. 응? 너 거기서 뭐해? 네? 뭐 하는 거야? 안경은 또 뭐고? 아니, 근데 언제 거기서 그렇게. 사장님, 저희 겉절이 다 떨어졌는, 어?
뭐야?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영준이가 옷을 갈아입고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준이가 또 뒤에서 나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그대로 까무러쳤을지도 모릅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안경 쓴 영준이도 깜짝 놀랐는지 주방에서 나온 영준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저희에게서 이상함을 감지한 몇몇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저희 쪽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 누가 영준이야? 둘 중에? 사장님, 제가 진짜 영준이에요. 저 사람 도대체 뭐예요? 누가 영준이냐는 저의 질문에 울상이 된 영준이가 앞치마를 펄럭이며 울부짖었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영준이가 진짜 영준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희 두 사람은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영준이를 향해 동시에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님인데요.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혹시 일단 잠깐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야, 영준아, 너도 잠깐 앉아봐라. 테이블에 앉아 쓰고 있던 안경을 벗은 모습을 보니 두 사람은 더욱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괴담처럼 전해 듣던 도플갱어 뭐 그런 건가 싶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혹시 잃어버린 형제나 가족이 있지는 않으세요? 허둥지둥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영준이와 달리 당황했지만 꽤나 차분한 그 남자가 영준이를 향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뭔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조심스러운 남자의 질문에 영준이가 덜컥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고아예요. 부모님도 형제도 없이 고아원에서 컸어요. 남자는 영준이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참을 수 없다는 듯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은 이 세상 어딘가에 저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형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남자는 눈물에 꽉 잠겨버린 목소리로 희미하게 다음 말을 꺼냈고 그 말을 들었을 땐 저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네?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요? 어디 고아원이세요? 저는 고아원에서 지내는 동안 제 형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있었던 곳은 희망보육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내는 동안 형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있었던 곳은 행복보육원인데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거기까지 대화를 나누었을 때 저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부모가 각자 다른 곳으로 아이들을 버렸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놀라고 당황한 그들 앞에서 섣불리 저의 추측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두 분 각자 있었던 곳으로 한번 연락해보는 건 어때요? 영준아, 너부터 해봐. 네, 사장님. 영준이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자신이 오랜 세월 지내왔던 그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다리기 힘들다는 듯 그 남자도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저는 너무나도 초조했습니다. 만약 이 둘이 가족이라면, 그동안 형제가 있는 것도 모른 채 이렇게 떨어져 지낸 것이라면 너무나도 애통하고 슬픈 일이 될 테니까요. 저는 다른 메모나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저 혼자만 보자기에 돌돌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혹시 버려진 날짜는? 저도 보자기에 돌돌 쌓여서 혼자 있었다고 해요. 다른 거 전혀 없이. 날짜는 4월 30일이에요. 저도 4월 30일이에요. 이게 무슨, 대체 이게? 깊은 혼란에 빠진 두 사람의 사이에서 저 또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듣다가 너무 놀라서 그런데요. 드라마나 영화처럼 친자검사 이런 거 해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꼭 해보세요. 듣다가 저희도 너무 놀라서 살짝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좋아요. 두 분 꼭 가족이었으면 좋겠는데. 근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듣고 계시던 단골 손님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한마디씩 던지셨고 그 얘기를 들으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송이야,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쑥 부탁해서 미안해. 너 지난번에 친족 확인 검사했었다고 했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 좀 알려주면. 응, 응. 최대한 빨리 했으면 하는데. 응, 고마워. 제가 아는 지인이 친족 검사를 했다고 했던 기억을 더듬어 전화를 걸었고 마침 바로 연결이 되어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애통하게도 두 사람은 같은 날 다른 고아원에 따로따로 버려진 친형제, 아니 쌍둥이가 맞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30년 가까운 세월을 혼자서 살아온 두 사람의 시간들이 너무나 애통하고 안타까워서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영준이를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그 쌍둥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던 것은 비단 마찬가지였는지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마주한 모습마저 너무나 닮아있던 두 사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난 배주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 요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몰라서 공부만 죽어라 했어. 그러다 대학을 가고 또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잠 안 자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지. 그러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짧지만 유학도 갈 수 있게 됐어.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떤 식당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어. 겨우겨우 어렵게 취직한 식당에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다가 우연히 나가게 된 대회에 입상하게 되면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 지금은 요리사 일 그만두고 음식 평론가로 살고 있어. 내가 만약 계속 요리사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널 만날 수 없었을 거야. 그날 그 식당도 일하러 방문한 거였거든. 내가 평론가가 아니었더라면 그곳에 방문할 일도 없었겠지. 너는?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는 영준, 손영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갑자기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볼품없이 느껴지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주면 좋겠다. 나는 너랑은 달리 공부의 거리가 멀었어. 빨리 일해서 돈을 벌고 싶었지. 그래서 대학도 안 가고 공장을 전전하면서 돈을 벌었어. 내 꿈은 창피하지만 사장님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돈부터 모았던 것 같아. 그렇게 돈을 모으고 보니 옷장사가 하고 싶더라고. 이유는 그냥 멋있어 보여서. 그게 다였어. 그렇게 겉멋에 빠져서 시작한 장사가 잘 될 턱이 있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년도 안 돼서 날 도와주던 형한테 사기를 당했어.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 사람이 내 명의로 사채를 썼는데도 난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어. 그대로 당한 거야. 갚아도 자꾸 늘어나는 빚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나는 해탈한 심정으로 길바닥에 내다앉게 되었어. 진짜 한심한 놈이었지. 근데,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지금은 잘 지내 보이는데. 여기 이분이 우리 사장님이신데 가게 앞을 기웃거리다가 1,000원어치만 달라고 하는 나한테 이분이 그러셨어. 세상에 국수 1,000원어치가 어딨냐고. 밥이 먹고 싶으면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설거지를 하면 국수를 주신다는 말에 냉큼 들어가서 그릇들을 박박 닦았어. 그 그릇들을 다 닦아도 국수 한 그릇 값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 근데 사장님께서는 달랐어. 국수는 물론이고 달콤한 후식에 그날 일한 수당까지 챙겨주셨어.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보니까 또 욕심이 들더라. 결국 그 돈을 챙겨가지고 식당 문을 나섰는데 얼마 가지 않아 사장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일 다시 나오라고. 그 돈으로 편의점에 가서 술이나 잔뜩 사 마시려던 내가 어찌나 한심하던지. 술을 사려던 마음을 접고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빨래도 했어. 그렇게 이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야. 어떡하지? 난 너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인생을 살았네. 너한테 어울리는 형제인지 모르겠다, 내가. 넌 다 가졌는데 나만 허접한 인생이라. 똑똑한 머리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고 유학까지 다녀와 요리사로 살다가 평론가가 되었다는 쌍둥이 형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비관하는 영준이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관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화도 났어요. 식구라고 생각하고 챙겨주었던 직원이 이렇게 기죽어 있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한심하다고 이야기하는 영준이의 어깨를 꼭 끌어 감싸 안았습니다. 왜 네가 뭐가 한심하니 영준아. 야, 네가 너를 한심하다고 하면 누가 너를 좋게 봐주겠냐. 다른 누구보다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줘야지.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그때 지하철역 앞에서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다고 했을 때 넌 그냥 너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된다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 아닌가? 넌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이 자식아, 네가 너를 한심하다고 하면 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내가 뭐가 되냐? 아이 참 사장님. 사장님이 저를 언제부터 자랑스러워 하셨다고요. 괜히 띄워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던 거죠. 야, 내가 뭐하러 널 띄워주겠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 내가 그리고 평소에 낯간지러운 말 잘하는 거 봤냐? 이럴 때 은근슬쩍 자랑스럽다 이야기하는 거지. 자식이 눈치가 없네. 너 때문에 내가 더 민망하다. 아, 사장님. 자꾸 그러시면 저 또 눈물 나잖아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안 그래도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요 며칠 울기만 하는 게 못나 보였는데 또 못나 보인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네. 왜 그러냐 너, 응? 그러게 영준아. 내가 봤을 때 넌 전혀 못나지 않고 전혀 한심한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다 마음이 아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나한테는 없는 소중한 걸 이미 가졌잖아.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며 살아와서 그런가? 주변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너는 마음을 나누면서 살았나 봐. 이렇게 좋은 분이 곁에 계시는 걸 보니 내 눈엔 네가 다 가진 놈으로 보인다. 아이 차, 잠깐만. 이보세요 주원 씨. 주원 씨는 또 왜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지금 눈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악물고 살아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우리 영준이랑 만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두 사람 다 더할 나위 없이 멋지게 살다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잃어버린 형제를 찾은 거구만. 왜 마음 아픈 소리만 해 자꾸. 왜 자꾸 그래요 정말. 어쩜 자기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남에게 좋은 점을 찾아내어 이야기하는 것마저 서로 닮아있는 두 사람을 보며 살짝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한참 동안 그동안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인연이라는 것이 신기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후로도 저희의 일상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은 여전히 저와 함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한 명은 여전히 평론가로서 맛집들을 돌아다니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희 식당 단골 손님 명단에 배주원 씨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주원이 왔어? 사장님, 저 국수 중독된 것 같아요. 영준이는요? 국수 중독은 무슨? 영준이 보러 온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솔직해지면 덧나냐? 영준이 지금 잠깐 창고에 갔어. 뭘로 줄까? 국수집에 왔으니 국수를 먹어야죠. 아, 사장님. 근데 오늘 특별히 더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혹시 그동안 맛이 없거나 별로였던 날이 있었어? 에이, 아니요. 그럴 리가요. 오늘 제가 저번부터 어쩌다 보니 미루게 된 이 식당의 평론을 작성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고 담백하게 써내려가도 100점 만점이 나올 정도로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할 땐 학연이고 지연이고 다 무시하고 사실만 적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하기도 하고 믿고 보는 배주원 평론가라나 뭐라나. 아유, 예, 평론가 나으리 맛있고 깔끔하게 한 상 내어드리지요. 이제 제법 친해졌다고 장난스러운 말을 던지며 국수를 먹었던 모습과는 달리 식사를 한 다음날 주원이가 써내려간 평론은 몹시도 냉정하고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평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원이의 그 글 하나로 인해 가게는 손님이 멈출 틈이 없이 바빠졌고 독설 평론가가 인정한 맛집이라는 타이틀로 5년이 더 흐르고 나니 어느덧 2호점과 3호점까지 열어두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불청객 같은 노숙자 손님으로 저와의 인연을 시작했던 영준이는 이제는 더 이상 저의 직원이 아닌 귀한 파트너가 되어 저의 식당의 깊은 맛과 차별화를 위해 힘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또 다른 지켜야 할 존재들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느 하나 귀중하지 않은 순간들이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은 각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는 그때 그 노숙자 손영준처럼 여전히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힘든 순간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과 관심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 제게 처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던 그 50대 어르신처럼요. 나 하나 건사하기에도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저 또한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영준이와 주원이가 함께이지만요. 함께라서 오히려 더 든든하기도 하고요. 2023년 올해 저희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였답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모두 건강하세요. 나누고 베푸는 행복이 여러분의 곁에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